2026년 새해 첫날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폭탄 선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026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나라 1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MIT, 하버드, 스탠퍼드, 세계 30개 대학 경제연구소 300명의 석학이 참여한 공동 연구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멈추는 순간 세계 경제의 심장이 멈춘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 원전. 한국이 스위치를 끄면 전 세계 공장의 37%가 즉각 셧다운된다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피해 규모요? 만 7일 만에 1조 2천억 달러. 하나로 2,560조 원이 증발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긴급 강연을 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습니다. 강연자는 옥스퍼드 경제학과 석좌 교수, 전 세계은행 아시아 자문위원.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단언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500명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고 한때는 세계은행에서 아시아 경제를 자문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 좀 굴러본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5년 전 저는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경제는 결국 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겁니다. 삼성이요? 일본 기술 베껴서 큰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차요? 유럽에서 팔리는 값싼 대안 정도로 봤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과소평가가 아니라 무시했다는 표현이 맞겠네.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요. 지난달 저는 옥스퍼드 대강당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각국 유학생들이 자리를 채웠더군요. 일본, 중국, 독일, 인도, 영국. 세계 최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수재들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2026년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나라는 어디일까요? 영국 학생이 손을 들더군요. 미국이요. 중국 유학생이 자신 있게 외쳤어요. 당연히 중국이죠. 독일 학생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언급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넘겼지요. 화면에 두 단어가 떴어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강연장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온 타나카라는 학생이 피식 웃으며 펜을 내려놓더군요. 중국에서 온 니웨이라는 친구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GDP 10위권 바뀐대요. 저는 그 웃음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비웃게 놔뒀어요. 왜냐고요? 그래야 나중에 입을 다물 때 더 조용해지거든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MIT, 하버드, 옥스퍼드, 스탠퍼드, 세계 30개 대학 경제연구소의 로고가 화면에 채웠죠. 이건 300명의 석학이 참여한 공동연구 결과입니다. 학생들의 웃음이 조금 사그라들더군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이 단 7일간 멈출 경우 세계 산업의 37%가 즉시 가동을 멈춥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상 피해 1조 2천억 달러. 누군가의 펜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로 1,560조 원입니다. 아까 웃던 중국 학생 니웨이의 얼굴이 굳어있더군요.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틀렸는지, 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나라인지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강연장에는 더 이상 웃음이 없었어요. 500명의 눈이 저를 향해 있었죠. 그제야 강연이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반도체였습니다. 슬라이드에 반도체 웨이퍼 이미지를 띄우자마자 일본에서 온 타나카가 손을 들더군요. 도쿄대 경제학과 수석 출신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옥스퍼드에서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연구하고 있다더군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었죠. 타나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1위는 대만 TSMC입니다. 삼성은 2위에 불과합니다. 남현장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타나카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죠. 타나카 씨, 지금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좀 꺼내보시겠어요? 타나카가 의아한 표정으로 아이폰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메모리 반도체, 어디 제품인지 아십니까? 타나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군요.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원형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죠. 삼성전자 42%, SK하이닉스 28%, 마이크론 22%, 기타 8%. 여러분, 반도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직 반도체, 쉽게 말해 두뇌예요. 연산을 담당하죠. TSMC가 여기서 1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쉽게 말해 기억이에요. 정보를 저장하죠. 저는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두뇌가 기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고 앱을 실행하고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덕분이에요. 그리고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타나카가 펜을 내려놓더군요. 삼성과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멈추면 전 세계 스마트폰이 멈춥니다. 노트북이 멈추고 서버가 멈추고 데이터 센터가 멈춰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기기,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수직으로 쌓인 칩 구조가 나타났죠. HB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학생들 대부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더군요. High Bandwidth Memory, 고대 여폭 메모리입니다. 어려운 말 같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챗 GPT 써보셨죠? 몇몇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챗 GPT가 여러분의 질문에 답할 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 처리를 담당하는 게 엔비디아의 GPU 칩이에요. 그런데 그 칩이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주는 기억 장치가 느리면 소용이 없죠. HBM은 그 기억 장치를 수직으로 쌓아서 초고속으로 만든 겁니다. AI가 생각할 때 필요한 초고속 기억 장치. 그게 HBM이에요. 새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SK하이닉스 54%, 삼성전자 28%, 마이크론 18%, 한국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 82%입니다. 황현장이 술렁이더군요. 엔비디아의 H100 칩 들어보셨죠?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그 칩이요. 그 칩 안에 SK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갑니다. SK하이닉스가 공급을 멈추면 엔비디아 H100은 그냥 철덩어리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문진이 되는 거죠. 인도에서 온 라훌이라는 학생이 노트북에 뭔가를 타이핑하더군요. 나중에 보니까 HBM 82% 코리아라고 적어놨더라고요. 타나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온 리웨이가 손을 들었어요. 칭화대 경제학과 출신이라고 했죠. 중국 제조업의 미래를 굳게 믿는 친구였어요. 교수님, 중국도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기린칩이 있고 SMIC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류일 씨, 맞는 말입니다. 중국의 노력은 인정해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메모리 반도체 68%가 한국산입니다. 리웨이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화웨이 메이츠 60, 그 안에 들어간 메모리의 상당 부분이 삼성과 SK하이닉스 제품이에요. 중국은 자체 로직 칩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메모리는 아직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유를 하나 들었죠. UAC,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 반도체 없이는 중국 스마트폰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데 그렇다고 대체할 기술도 아직 없으니까요. 리웨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추가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이폰 17의 디스플레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OLED 패널의 98%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제품입니다. 중국 BOE가 납품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품질 불량으로 긴급 교체됐습니다. 대체 공급자가 어디였을까요?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또 삼성이었어요.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리웨이가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더군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병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간 현장을 천천히 둘러봤죠. 여러분, 반도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타나카도, 리웨이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다음 산업은 더 충격적입니다. 잠깐 숨 좀 고르시고요.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앉더군요. 그제야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였죠. 두 번째 주제는 조선업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 거대한 배 한 척이 떴어요. 길이가 300m가 넘는 LNG 운반선이었죠. 그러자 아까 입을 다물었던 리웨이가 다시 손을 들더군요. 이 친구, 포기를 모르는 성격이었어요. 교수님, 조선업은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선박 건조량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3배예요.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남현장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숫자로는 중국이 압도적이죠. 리웨이가 살짝 어깨를 펴더군요. 자신감이 돌아온 표정이었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리웨이 씨, 어떤 배를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새 슬라이드에 LNG 운반선의 반면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LNG가 뭔지 아시죠?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우리가 난방하고 요리할 때 쓰는 그 가스예요. 문제는 이 가스가 부피가 크다는 겁니다. 그냥은 배로 운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하 163도로 냉각시킵니다. 그러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지요. 저는 손가락을 펴보였습니다. 600분의 1이요. 방 하나 가득 찬 가스가 서랍 하나 크기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액화된 가스를 배에 싣고 대양을 횡단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죠. 영하 163도면 금속이 어떻게 될까요? 수축합니다. 그리고 균열이 생겨요. 일반 철판으로 만든 탱크는 영하 163도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금이 가고 새고 폭발 위험까지 있죠. 이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태평양을 횡단하는 배, 이게 LNG 운반선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습니다.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리웨이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새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025년 글로벌 LNG선 수주 점유율 한국 60%, 중국 33%, 기타 2%. 세계 LNG 운반선 주문의 65%가 한국 조선소로 갑니다. 중국도 33%를 차지하지만 그건 대부분 다른 종류의 배예요. 벌크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석탄이나 철광석을 싣는 배입니다. 컨테이너선도 있고요. 택배 박스 실어 나르는 배죠. 이런 배들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리웨이 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덤프트럭을 만든다면 한국은 수술용 특수 앰뷸런스를 만드는 거예요. 둘 다 차는 차지만 기술 수준이 다르지요. 가격도 다릅니다. LNG 운반선 한 척. 얼마인지 아세요?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3,200억 원이에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지더군요. 벌크선은요, 한 척에 3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중국이 배를 10척 만들 때 한국은 3척만 만들어도 매출이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익률은 한국이 훨씬 높아요. 왜냐고요? 기술료가 들어가니까. 리웨이가 펜을 손에서 내려놓더군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카타르 노스피드 LNG 프로젝트. 여러분, 카타르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중동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3위예요. 2024년부터 세계 최대 LNG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총 100척 이상의 LNG선이 필요하죠.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한국 조선소에 발주됐습니다. 왜 카타르는 더 저렴한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납기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납기를 목숨처럼 지킵니다. 계약서에 2027년 3월 인도라고 적으면 2027년 2월에 도착해요. 한 달 일찍 끝내는 겁니다. 중국 조선소는요?
6개월 지연이 일상이에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요? 저는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LNG 프로젝트에서 배 한 척이 6개월 늦으면 그 기간 동안 가스를 못 파는 겁니다. 하루 손실이 수백만 달러예요. 6개월이면 수십억 달러가 날아가는 거죠. 카타르 입장에서는 배 가격이 조금 비싸도 한국을 선택하는 게 이득인 겁니다. 싸게 사서 늦게 받느니 제값 주고 약속대로 받는 게 낫죠. 그때 영국에서 온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케임브리지 출신이라고 했죠. 교수님, 그게 유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유럽 지도 위에 LNG 수입 경로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었죠. 에밀리 씨,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전까지 유럽은 러시아 가스관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독일 남방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 가스였죠. 침공 이후 유럽은 러시아 가스관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은 오잖아요. 남방은 해야 하죠. 대안이 뭐였을까요? LNG 수입이었습니다. 카타르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배로 가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배를 누가 만듭니까? 한국입니다. 에밀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군. 한국 조선소가 멈추면 LNG선 공급이 끊깁니다. LNG선이 없으면 가스를 실어 나를 수가 없어요. 가스가 없으면 유럽은 겨울을 버틸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스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중얼거리더군요. 독일어였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남방이 한국에 달려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스 씨,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이유, 그 뒤에 한국 조선소가 있는 겁니다. 울산 바닷가에서 새벽부터 용접 불꽃을 튀기는 사람들이요. 방연장이 조용해지더군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절반도 안 왔습니다. 카나카도, 리웨이도, 에밀리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앉더군요. 이제 방산과 원전 이야기를 할 차례였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슬라이드에 세 장의 사진이 나란히 떴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었죠. 그러자 독일에서 온 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뮌헨 공대 기계공학과 출신이라고 했어요. 유럽 방위산업을 연구하는 친구였죠. 교수님, 방위산업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전통 강국입니다. 한국은 신흥국 아닙니까? 레오파드, 에이브럼스, 라팔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한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독일 레오파드 전차는 유럽의 자존심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스 씨,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2022년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새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가장 공포했던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저는 지도에서 폴란드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여기 폴란드입니다. 나토 동맹의 최전선이에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폴란드는 급히 전력을 증강해야 했습니다. 전차가 필요했어요. 자주포도, 전투기도요. 그래서 독일에 연락했습니다. 레오파드 전차 좀 팔아달라고요? 저는 한스를 바라봤습니다. 독일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2년 기다려라 였습니다. 한스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군요. 폴란드는 미국에도 연락했어요. 에이브럼스 전차를 요청했죠. 미국의 대답은요? 3년 후에나 가능하다였습니다. 여러분, 폴란드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국경 바로 옆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탱크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거리죠. 그런데 2년, 3년을 기다리라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건데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새 슬라이드에 사진이 떴어요.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 거대한 수송선에서 K2 전차가 내려오고 있었죠. 한국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계약 체결 후 3개월 만에 첫 번째 K2 전차가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어요. 방연장이 술렁이더군요. 독일이 2년, 미국이 3년 걸린다고 한 것을 한국은 3개월 만에 해낸 겁니다. 한스의 눈이 커지더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한국에는 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죠.
독일과 미국은 냉전이 끝난 후 분수 산업을 축소했어요. 주문이 들어와도 공장을 다시 가동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한국은 휴전 중인 나라예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계약 규모가 화면에 나타났죠.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수백 대, FA50 전투기 48대, 총 계약 규모 9조 원 이상입니다.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대 수출이에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왜 폴란드는 전통 강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잠시 뜸을 들였죠. 칠레입니다. 말한 대로 한다는 믿음이에요. 3개월 안에 준다고 했으면 3개월 안에 주는 겁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한스가 펜을 내려놓고 화면을 응시하더군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온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방사는 그렇다 치고요. 원자력 발전은 프랑스 EDF가 세계 최강 아닙니까? 영국도 힌클리 포인트 C 원전을 EDF와 건설 중입니다. 한국이 원전 강국이라는 건 과장하니까요. 에밀리의 질문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프랑스 EDF는 유럽 원전의 상징이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밀리 씨, UAE 바라카 원전 들어보셨습니까? 새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4기의 원자로 하늘에서 찍은 항공사진이었죠.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50km, 여름 기온 50도, 모래폭풍이 일상인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2009년에 국제 입찰이 열렸어요. 프랑스 아레바,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국 캡코가 경쟁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에밀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원전 종주국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라니. 그런데 UAE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APR 열섬 400 원자로 구조도가 나타났죠. APR 연400기라고 합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1400메가와트급 원자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 원전 한 기가 서울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기존 원자로 대비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3세대 플러스 원전이죠. 한국은 이 원전 4기를 UAE 사막에 지었습니다. 기온 50도에서요.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환경에서요. 그리고 예정대로, 예산대로, 약속대로 완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강조했죠. 예정대로, 예산대로, 약속대로. 원전 건설에서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프랑스 플라망비 원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2007년에 착공했습니다. 원래 2012년에 완공 예정이었어요. 지금이 2026년인데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12년이 넘게 지연되고 있는 거죠. 비용도요? 처음 예산의 4배가 넘어갔어요. 에밀리가 고개를 숙이더군요. 영국 힌클리 포인트 씨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걸 아는 눈치였어요. 2024년에 또 한 번 입찰이 있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었죠. 새 슬라이드가 떴어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부지 사진이었습니다. 프랑스 EDF와 한국 KHNP가 최종 경쟁했어요. 결과는요? 한국이 이겼습니다. 계약 규모 25조 원 이상. 원전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프랑스 EDF는 소송까지 불사했습니다.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한 거죠. 그런데 체코 정부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질문하더군요. 왜 체코는 유럽 이후 프랑스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체코 산업부 장관의 말을 인용했죠. 한국은 약속을 지킨 프랑스 플라망비 원전은 12년째 공사 중이다. 그게 이유였어요. 에밀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둘러봤죠.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현재입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한국이 이 4가지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보여드렸죠. 카나카도, 리웨이도, 에밀리도, 한스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요? 망연장의 공기가 무거워지더군요. 시뮬레이션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단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슬라이드를 끄고 학생들을 바라봤죠. 지금부터 가상의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망연장이 조용해지더군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건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세계은행, MIT 경제연구소, 옥스퍼드 공급망 연구센터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예요. 하지만 모든 수치는 실제 데이터에서 도출됐습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앉더군요. 저는 다시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검은 화면에 흰 글자가 떠올랐어요. 시뮬레이션 코리아 셧다운. 2026년 1월 1일 자정. 한국의 모든 공장, 모든 항구, 모든 발전소가 멈춥니다. 원인은 가정하지 않겠습니다. 지진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 대규모 정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예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HUR1이라는 글자가 떴죠. 셧다운. 1시간 후입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의 생산 라인이 정지합니다.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365일 돌아갑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웨이퍼라고 하는 반도체 원판이 있는데 공정 중에 멈추면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수천억 원어치가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만 TSMC 본사에 긴급 알람이 울립니다. 한국에서 메모리 공급이 끊겼다는 통보가 간 거예요. 애플 쿠퍼티노 본사에서는 긴급 공급망 회의가 소집됩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하죠.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휠 아웃 셧다운 6시간 후입니다. 애플 중국 정저우 공장의 아이폰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이유요?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바닥났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D램 공급이 끊겼으니까요. 아이폰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백 개인데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조립을 못합니다. 그 하나가 메모리예요. 같은 시각 미국 텍사스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통보가 옵니다. 배터리 공급 중단.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배터리 셀 출하가 멈춘 거예요. 테슬라 생산 라인이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독일에서는 폭스바겐, BMW, 벤츠 본사에서 비상재고 현황 점검 지시가 내려갑니다. 창고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세어보라는 거죠. 한스가 뭔가 적다가 펜을 멈추더군요.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흐리입니다. 셧다운. 24시간 후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개장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8%로 출발해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한 겁니다. 저는 숫자를 읽어내려갔죠. 애플 주가 12% 폭락, 시가총액 3,500억 달러 증발, 엔비디아 15% 급락, AI 반도체 공급망 붕괴 우려, 테슬라 18% 하락, 배터리 수급 불안.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동일합니다. 한국파 공급망 대란, 세계 경제 비상. CNN이 특보를 내보냅니다. BBC가 긴급 뉴스를 편성하죠. 로이터,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동시에 속보를 쏟아냅니다. 한국 셧다운, 글로벌 경제 신정마비 우려. 니웨이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아마 실시간으로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있었을 거예요.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극세기스 셧다운 48시간 후입니다. 세계 스마트폰 생산의 40%가 중단됩니다. 아이폰만이 아니에요. 삼성 갤럭시, 샤오미, 오포, 비보 전부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가거든요. 메모리 없이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서버 시장도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자 신규 서버 구축이 전면 중단돼요. 왜냐고요?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수십 개인데 그걸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AI 스타트업들이 서버 할당을 받지 못해서 서비스를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챗GPT 응답 속도가 느려지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죠. 자동차 업고는 더 심각합니다. 현대차 기아 공장은 당연히 멈춰 있고요. 문제는 일본과 미국이 토요타, 혼다, GM 공장의 가동률이 50%로 떨어집니다. 부품 공급이 끊겼거든요.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수백 개인데
그중 상당수가 한국산이에요. 한국에서 안 오니까 차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타나카가 고개를 숙이더군요. 일본 자동차 산업이 한국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옛 미시기 셧다운 72시간 후입니다.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35% 폭등합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들더군요. 왜 가스 가격이 오르냐고요? LNG 운반선 때문이에요.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40척의 LNG선이 멈춰 있습니다. 신규 인도 인정이 전면 지연되는 거죠. 유럽 입장에서는 가스를 실어 나를 배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유럽에너지위원회가 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독일 총리실에서 에너지 비상선포 검토가 시작되죠. 겨울이 코앞인데 가스 공급이 불안해진 거예요. 한스가 독일어로 낮게 중얼거리더군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자기 나라 이야기니까 남일 같지 않았겠죠.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Day 7 셧다운 7일 후입니다. 화면에 거대한 숫자가 떴어요. 1.2 트릴리언 달러.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하나로 1,560조 원입니다. 장현장이 완전히 침묵했어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드릴게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기억나시죠? 그때 첫 주에 글로벌 시장에서 증발한 금액이 2조 달러였습니다. 한국이 7일 멈추면 리먼 사태 첫 주 피해의 절반이 발생하는 거예요. 단 7일 만에요.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더군요. 펜 소리도 키보드 소리도 멈춰 있었어요. 이게 한국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 원전 이 5가지 산업에서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산소 호흡기예요. 호흡기를 떼면 환자가 죽지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 경제가 숨을 쉴 수 없는 겁니다. 방현장의 500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까 웃던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껐습니다. 방현장 조명이 조금 밝아지도 500명의 학생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강단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슬라이드를 켜죠. 흑백 사진 한 장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1953년 서울.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아이들. 헐벗은 옷차림의 맨발이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1953년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예요. 3년간의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됐죠. 1인당 GDP 67달러.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연미 7달러요. 같은 해 미국은 2,449달러였고 일본은 198달러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됐어요. 유엔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슬라이드에 유엔 보고서 표지가 떴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었죠. 한국은 향후 100년간 원조에 의존할 것이다. 세계 최빈국. 희망이 없는 나라. 그게 1953년의 한국이었습니다. 반현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70년 뒤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최상위권, 방산 수출 급성장, 원전 기술 세계 정상급.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새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1970년대 울산 조선소 건설 현장 사진이었어요. 새벽 4시 울산 바닷가입니다.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손을 보세요. 굳은 살로 갈라져 있습니다. 장갑을 끼워도 뜨거운 불꽃에 손등이 데였지요. 그래도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 중동 건설 현장 사진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항공 노동자들이 삽을 들고 서 있더군요. 한낮 기온 50도입니다. 그늘이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이니까요. 항공 노동자들이 이 사막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외화를 벌기 위해서요. 그 돈이 본국으로 송금됐어요. 아이들 학비가 됐고 병원비가 됐고 쌀이 됐죠. 슬라이드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1990년대 삼성 반도체 연구소 사진이었어요. 밤 12시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밤 12시입니다.
연구소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엔지니어들이 일본과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당시 한국 반도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일본 도시바, 미국 인텔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한국은요? 모방하는 나라라고 불렸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껐습니다. 검은 화면 앞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지요. 넘어져도 일어났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지었어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죠. 그게 한국이 여기까지 온 이유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자원이 풍부해서도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연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나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까의 비웃음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웨이도, 에밀리도, 한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마이크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저는 오늘 이 강연을 누군가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셨던 분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맨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신 분들, 자식 교육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으셨던 분들, 사막에서 땀 흘리고 공장에서 밤새우고 논밭에서 허리 펴지 못하셨던 분들, 저는 강연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얼굴들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 두 글자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땀과 눈물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6.7달러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가 두려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연장이 고요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그리고 이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어가고 있어요. 손주들이 이어가고 그들도 넘어지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강연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500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까 비웃던 그 얼굴들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1명, 2명, 10명. 이윽고 500명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더군요. 하나카도, 리웨이도, 에밀리도, 한스도.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1953년에는 아무것도 없던 나라. 2026년.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나라. 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땀으로, 눈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였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953년 1인당 GDP 67달러. 유엔이 100년간 원조에 의존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나라. 그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원전 수출 세계 최대. 한국이 7일만 멈춰도 세계 경제에서 1560조 원이 증가한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새벽 4시 울산 조선소에서 용접 불꽃을 튀기셨던 분들, 50도 사막에서 외화를 벌어 자식 학비를 보내셨던 분들, 밤새 연구실 불을 밝히며 일본과 미국을 따라잡으려 했던 분들, 넘어져도 일어나고 무너져도 다시 짓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 그분들의 땀과 눈물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